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3층. 세월의 때가 그대로 묻은 갈라진 벽지. 가스레인지 위엔 아침에 끓인 미역국이 덩그러니 식어가고 있었다. 작은 전기장판 위 푸석한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앉아있는 순애 씨는 핸드폰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아들, 재민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통화로 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통화는 3주 전이었다. 그 이후로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오지 않았다. 오늘은 전화 오겠지. 결혼식이 코앞인데. 순애 씨는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혼잣말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니까 바빠서 그래.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웃에 사는 정 여사가 봉지 2개를 들고 올라왔다. 어이구, 순애 씨 감자 좀 삶았어. 한 봉지 가져왔어. 순애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정 여사님 손맛은 내가 인정하지. 근데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요? 며칠 안 남았다면서? 그 말에 순간 순애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정 여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아직 연락 없어요? 순애는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은 청첩장을 따로 안 돌리잖아요. 그냥 모바일로 하나 보내면 끝이라더라고. 그건 그래도 친엄마한텐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는 해야지. 지 집 결혼식인데. 그 말에 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뭐 요즘은 다 그런가 봐요. 어릴 땐 한시도 안 떨어지던 아들이었는데 사춘기 지나고선 잘 안 오더니 뭐. 정 여사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순애 씨는 착하셔. 나였으면 난리 났지. 아무리 바빠도 엄마를 안 부르면 그게 무슨 결혼식이야. 순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 한켠이 촉촉해져 있었다. 그날 밤 식지 않은 미역국 한 그릇 앞에 앉은 순애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미역국 끓이는 건 좋아했는데 내가 해주는 건 싫었나 봐. 어릴 때는 생일 때 꼭 이거 먹었는데. 작은 그릇 옆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재민이 결혼식 선물. 봉투 안엔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수년간 모은 적금에서 조금씩 빼낸 돈이었다. 이걸로 신혼여행 가서 뭐라도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말에 그녀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물 한 줄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뺨을 타고 흘렀다. 며칠 후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건 친정 조카 미경이었다. 고모, 오랜만이에요. 근데 혹시 고모도 결혼식 안 가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다. 결혼식? 무슨 말이니? 아직 장소랑 시간도 못 들었는데. 아니,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삼성동 땡땡 컨벤션. 낮 2시부터 저희는 초대 문자 받았거든요. 순간 순애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너 초대받았니? 네. 얘 이모가 직접 보내셨어요. 모바일 청첩장이요. 순애는 침묵했다. 목이 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잠시 머무시다가 말을 이었다. 설마 고모 진짜 못 받으신 거예요? 응. 괜찮아. 아들이 바쁘겠지 뭐. 며느리가 요즘 일도 많고. 다들 정신 없을 거야.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정신 없는 게 아니잖아. 이건 고의로 뺀 거잖아. 그 순간 순애는 조용히 웃었다. 걱정 마라. 나는 그런 거 괜찮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쓸쓸함이 맴돌았다. 결혼식 전날 밤 순애는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정성스레 달인 한복 한 벌, 새로 산 꽃신 한 켤레,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다. 재민아.
엄마는 너를 낳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일하러 나갔단다. 너 결혼식 때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내가 너에게 민폐가 될까 봐 초대하지 않은 거라면 엄마는 그냥 식장 밖에서 축복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그녀는 그 편지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엔 전등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유난히 맑은 하늘. 하객들이 하나둘씩 고급차에서 내려 호텔 앞 광장을 밝은 표정으로 지나간다. 입구에는 꽃장식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고 재민소윤 결혼식이라는 웨딩보드가 번쩍인다. 그 반대편, 도로 건너편 인도에는 작은 몸짓의 여인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바로 어머니 순애 씨였다. 그녀는 오래 고민한 듯 입고 나온 연분홍 한복에 스스로 다린 머리, 그리고 손에는 붉은 봉투와 봉긋한 꽃신 한 켤레를 들고 있었다. 바로 그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멀리서라도 보자. 신부 입장할 때 한 번이라도 눈 마주치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 순애 씨는 사람들 뒤를 조용히 따라 컨벤션 입구로 다가갔다.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던 남자 직원이 그녀를 향해 손을 들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신랑 어머니입니다. 그 명단엔 없을 수 있어요. 초대장도 못 받아서.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했다. 뒤에 있던 경호원 2명이 다가왔다. 신랑 어머니라고요? 예, 재민이 엄마입니다. 그 말에 직원이 무전기를 켰다. 예, 신랑 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주장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셔서 입장은 어렵습니다. 순애 씨는 잠시 멍해졌다. 잠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아들이 아들 결혼식을 보고 싶어서. 경호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안내받지 않은 분은 절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신랑 측 요청입니다. 아니, 그럼 아들이 제가 오는 걸 막으라고? 경호원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힐끔 보고 누군가는 웃으며 웨딩 촬영을 했다. 그 찰나 순애 씨는 봉투를 꼭 쥐었다. 흰색 봉투 위에 손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구를 벗어났다. 도보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던 그녀. 그 뒷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꽃신과 봉투를 들고 서 있던 순애 씨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가 쫓겨나듯 입구에서 돌아설 때 무심결에 스마트폰을 들었다. 찰칵.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자신의 SNS에 그 장면을 올렸다. 오늘 우리 가게 앞에서 본 장면인데 어떤 할머니가 꽃신이랑 편지를 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다 경호원한테 막혀서 돌아가더라. 하객 명단에 없다고. 근데 저렇게 곱게 차려입고 너무 서글픈 얼굴로 돌아서는 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찢어진다. 나중에 보니까 입구에 적힌 신랑 이름이랑 저분이 한 말이 똑같더라. 혹시 그게 진짜 친엄마였을까? 처음엔 몇 명만 읽고 지나갔다. 하지만 한 사람이 댓글을 남기면서 이 글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헐, 우리 회사 팀장이랑 이름 똑같은데? 혹시 진짜 그 사람? 어제 나도 그 결혼식 갔는데 신랑 어머니는 안 보였어. 신부 쪽 가족만 소개하더라. 실제 어머니 안 부르고 며느리 쪽만 소개한 결혼식이라니. 결혼식에 돈 몇 억 들였다고 하더니 엄마는 문 앞에서 쫓아냈다고? 댓글은 삽시간에 수백 개로 늘었다. 부모 창피해서 결혼식 초대 안 하는 인간 처음 보네.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누가 저런 아들하고 결혼하냐? 와, 영상 있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누군가 캡처한
순애 씨의 뒷모습, 그리고 꽃신 사진이 함께 공유되기 시작했다. 샵 결혼식 엄마 차단. 샵 부모님 결혼식 못 오게 함. 샵 실화 맞냐? 순식간에 트렌드에 올라섰다. 그날 밤 한 인터넷 언론사가 기사를 내보냈다. 단독, 내가 창피해. 친엄마 결혼식장 앞에서 쫓겨났다. 오늘 삼성동 땡땡 컨벤션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서 친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입장 명단에 없다며 경호원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장면이 목격자의 SNS에 올라오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랑 측 지인에 따르면 신부 측이 신랑 어머니를 원치 않아 사전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랑 측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사에 달린 댓글 1위. 결혼식엔 엄마를 부르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 엄마를 기억할 거다. 결혼식에 친엄마 못 오게 한 신랑이 실존 인물이라네요. 회사 이름도 나왔어요. 신부 쪽 집안도 꽤 알려진 집이라던데요. 월요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결혼식 엄마 차단, 신랑 박재민, 삼성동 컨벤션 웨딩이라는 키워드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정황 정보가 정리되었다. 신랑 박재민, IT 계열 중견기업 오그린소프트 마케팅팀 팀장. 신부 이소윤, 이소금 법무법인의 막내딸. 결혼식 사진에서 신랑 부모 소개 없음. 목격자 증언, 어머니라며 입구에서 막혀 돌아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웨딩 촬영 사진을 올렸다. 이게 그 커플 맞습니다. 신랑 측 가족 사진이 아예 없어요. 신부 부모님만 양가 대표로 인사했어요. 댓글은 불붙기 시작했다. 신랑 어머니 혼자 쫓겨났는데 사진 보니까 왜 신랑 부모만 빠져 있었는지 이해되네요. 와, 진짜 창피하다. 사람 고실 못한 놈한테 회사 팀장 자리가 왜 있어? 신랑 어머니 한복 입고 꽃신 들고 왔다는 말에 눈물남.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야? 재민 회사로 불려가다. 오그린소프트 사무실. 회의실 안에서 재민은 대표, 인사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박 팀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죠? 회사 대표 이메일로 항해 메일 수십 건. 심지어 오늘 아침 고객사 대표도 저런 비윤리적 인물이 마케팅 맡고 있다니 불쾌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전 정말 우린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이 정도면 얘기가 달라요. 사과문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팀장직은 내려놓으시고 당분간 휴직하세요. 정신 차릴 때까지. 재민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동료들이 그를 피하듯 흘끗흘끗 쳐다봤다. 소윤, 법무법인 계약 철회. 신부 이소윤의 집안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아버지 이병환 변호사는 그 주 수요일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딸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쫓겨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명백한 차별이고 노인 학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단 쪽에서는 성명을 내겠다고 하는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소윤 법무법인과 거래하던 복수의 NGO, 중소기업,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계약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연에 연루된 곳이라면 앞으로 지원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청렴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소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신혼집 거실에서 펑펑 울며 소리쳤다. 이게 다 그 노인 때문이야. 자기 결혼식에 와서 쇼를 하질 않나. SNS에 사진이 돌지를 않나. 그 말에 재민은 고개를 돌렸다. 그 노인이 우리 엄마야. 소윤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굳히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란 이유로 결혼식 다 망쳐도 되는 거야? 이미지 생각 좀 해. 우린 아무 잘못 없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서로 말하지 않았다. 인터넷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장면을 목격했던 카페 아르바이트생 민우는 며칠 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목격하신 장면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그는 짧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이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민우는 당시 찍어둔 짧은 영상이 있다고 했다. 약 25초짜리 영상. 꽃신과 봉투를 든 어머니가 경호원과 짧게 실랑이하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장면.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지는 순간. 그 영상은 곧 뉴스 보도와 함께 방송을 탔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폭발했다. 해시태그 엄마를 쫓아낸 결혼식. 해시태그 꽃신 할머니. 해시태그 인간보다 체면. 해시태그 우리 가기역 할어머니. 그날 오후 김순애 씨의 이름도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순애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시각 순애 씨는 집에서 직접 짠 손목 보호대를 뜨고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휴대폰은 구형 폴더폰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이 어떤 건지도 자신이 지금 어떤 인물로 회자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다만 식탁 위엔 아직도 꺼내놓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재민아, 너 결혼 축하한다. 내가 가는 게 부담이었다면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순애 씨는 그 편지를 다시 접어 작은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꽃신 할머니 살아계시답니다. 방송 나온 이후 찾아낸 분 맞다네요. 진짜 아들한테 쫓겨난 어머니. 새벽 4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글을 올렸다. 제가 그분 집 근처 살아요. 오늘 시장 갔다 오는 길에 웨딩 한복 입었던 분 봤어요. 아직도 혼자 사시고 텔레비전도 안 보신대요. 그 글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찾았으면 뭐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죄송하단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차가웠다고. 이런 분이야말로 상 받으셔야죠. 누구보다 위대한 어머니잖아요. 복지단체들이 먼저 움직였다. 하루 뒤 노인복지재단 손잡단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외면당한 일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늙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순애 어르신이라 부르고 이분과 같은 분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애 기념 장학회 설립 추진을 발표했다. 그 소식은 곧 여러 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은행 장학금 1억 원 후원, K푸드 노인 무료 급식 1년간 제공, YC미디어 순애 씨 삶을 다큐멘터리 제작 예정. 순애 씨에게 온 초대장. 어느 날 아침 우체통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김순애님 귀하. 흘림체로 인쇄된 글씨. 발신처는 서울특별시 시민청. 편지를 연 순애 씨는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존경하는 김순애님, 다가오는 서울 시민상 시상식에 귀하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삶은 우리에게 사람답게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온 정식 초대장이었다. 순애 씨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초대장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한복장을 꺼냈다. 그날 결혼식장 앞에서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때 입고 갔을 땐 쫓겨났지만 이번엔 정말 들어가도 되겠지? 전국에서 모이는 편지들. 며칠 뒤 순애 씨 집 앞에는 우체통이 터질 듯 엽서와 편지로 가득 찼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정에서 단체로 보낸 손편지까지. 순애 할머니, 저희 엄마랑 닮았어요. 저도 엄마한테 잘할게요. 초사 민재 드림.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50대 직장인 김영민.
당신을 꽃신 신긴 사람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손자 올림. 순애 씨는 엽서 하나하나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까? 그러나 그 따뜻함이 순애 씨 안에 깊은 온기를 불러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마음 나만 갖고 있을 수 없다. 은퇴한 사람들 모이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시민단체 사람책 도서관. 이곳에선 매달 다양한 인물들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달 사람책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 김순애님. 무대에 선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모두가 집중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돌아설 때 세상이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진짜 세상은 그날 뒤에 있었어요.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 있더라고요. 청중석엔 자식을 독립시키고 허전한 노인들, 홀로 산다는 이혼 여성들, 자식에게 연락을 못 받고 산다는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그날 순애 씨의 강연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침내 진짜 결혼식에 초대되다. 2달 뒤 한 커플이 순애 씨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 달 결혼하는데요. 예? 할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혼주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순애 씨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혼주? 나는 너희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신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엄마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엄마시잖아요. 그 말에 순애 씨는 손을 모아 입가에 대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번엔 정문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삼성역 한복판, 커다란 디지털 광고판 위.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고개를 숙인 노인의 모습이 비쳤다. 그 아래 자막이 떴다. 우리는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다.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라는 영상 캠페인이 100만의 재생을 넘긴 그 주말, 박재민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 영상을 무음으로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선 어머니가 시민 강연에서 말하던 장면이 흘러나왔다. 가족이란 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피보다 기억이 진짜예요. 재민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가만히 생각했다. 그는 회사도 집도 결혼도 모두 잃었다. 결혼 후 2달 만에 이소유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당신이 사람 구실을 못하니 내 체면도 박살났어. 그는 법률 상담을 받는 대신 가만히 서랍을 열었다. 서랍 한쪽에는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써준 쪽지가 남아 있었다. 시험 못 봐도 돼. 아프지 말고 밥만 잘 먹어. 그는 오랫동안 그 쪽지를 쳐다보다가 결국 결심했다. 엄마한테 가자. 그날 오후 재민은 성동구의 한 동네 골목에 들어섰다.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아온 연립주택. 하지만 현관 앞에는 낯선 문패가 걸려 있었다. 순애사람복지재단 소모임센터. 복지재단. 그가 문을 두드리려던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방문 예약하셨죠? 그는 당황했다. 아, 저 여기 김순애 시댁 아닌가요?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원래 여기 사셨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재단 운영진 모시고 다른 데로 이사하셨어요. 여긴 커뮤니티 센터로 쓰고 있어요. 이사하셨어요? 네, 지금은 재단 건물 3층에 거주하시고 서울시 초청 강연도 다니시고 바쁘세요. 스태프가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쓰세요. 순애 선생님이란 호칭이 더 익숙해지셨죠? 그 말에 재민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아직도 엄마라 부르는데 세상은 이제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는구나. 그날 저녁 재민은 어렵게 순애 씨가 살고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 앞으로 향했다. 3층 카페형 라운지. 그 안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다. 복지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들. 그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순애 씨였다. 순애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를 안아주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렇게 두 팔로 내 어깨를 감싸고. 바로 그때였다. 엄마, 그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입구에 재민이 서 있었다. 잔뜩 마른 얼굴, 붉어진 눈. 엄마 나야. 재민이야. 모두가 침묵 속에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순애 씨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난 지금 엄마가 아니야. 그 말에 재민은 움찔했다. 뭐라고? 넌 날 엄마로 부르지 않았잖아. 결혼식 날 초대하지 않았을 때. 이미 날 잃은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정말 미쳐 있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돌아가고 싶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집은 이제 없어. 내가 안 부른 그날 나는 다른 집으로 왔어. 여기엔 나를 부른 사람들이 많거든.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아니, 너는 나를 잃고 나서야 있었다는 걸 안 거지. 잠시 공간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순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에 한 봉투를 건넸다. 이건 너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편지야. 그 이상은 없어. 이제 넌 내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해. 재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불린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다. 나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있다. 한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월. 서울시청 대강당은 연초 시민명사 강연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행사 포스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연단에 선 인물 김순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지 않았다. 이날 강연장에는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젊은이들, 싱글 여성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자식을 떠나보낸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서울시 시민상, 그리고 4만 통의 편지. 강연 직전 서울시장이 직접 순애 씨에게 감사장을 건넸다.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신 사람다운 사람 김순애 선생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겸손했고 그 눈빛은 여전히 조용한 겸허로 빛났다. 그때 제가 식장에 못 들어갔을 때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진짜 내가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문 밖에도 사람이 있더군요. 저를 기다려주던 사람들이요. 그녀가 들고 나온 상자 하나. 그 안엔 지난 2달간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 4만 통이 담겨 있었다. 초등학생이 손글씨로 써보낸 노란색 엽서부터 요양원에서 집단으로 쓴 감사 편지까지. 할머니, 엄마가 나보고 이 편지 읽으래요. 할머니처럼 살면 좋은 사람 된다고요. 초이 연우. 순애 어머님, 저도 결혼식 때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회 중입니다. 40대 직장인 익명. 사람이 따뜻하다는 게 뭔지 선생님 통해 처음 배웠어요. 간호대학생 신지현. 광고 캠페인, 기획사 몰려드는 섭외. 강연 후 각종 기관과 기업, 미디어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선생님을 모델로 한 포스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모 패션 브랜드. TV에는 국민 엄마를 찾습니다. 출연 제안 드립니다. 방송국 PD.
노인복지 관련 광고 모티브로 쓰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홍보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그녀는 그중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하나만은 직접 고르겠다고 말했다. 저를 어머니로 부르고 싶은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제가 직접 고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어리둥절해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어제보다 오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편지 하나. 그녀의 재단으로 매일같이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지만 그중 눈에 띄는 한 통이 있었다. 검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봉투. 송신자는 안양시 보육원, 김유리만 10세. 안녕하세요, 순애. 할머니, 저는 보육원에 살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절 낳고 병원에서 떠났대요. 그래서 전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라 사람이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으로 불러줄 엄마가 없어서 그냥 얘라고만 불려요. 그래서요. 제가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할머니가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전 사람 된 것 같을 거예요. 순애 씨는 편지를 덮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첫 이름을 떠올렸다. 순애야, 밥 먹자. 순애야, 거기 가지 마. 자신도 처음엔 누군가의 아이였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불리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유리야, 그래. 이젠 내 이름을 부를게. 언론 발표, 내가 선택한 단 하나의 사람. 며칠 뒤 재단은 정식 발표를 통해 전했다. 김순애 선생님은 복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직접 가족을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 대상은 안양시 보육원에 살고 있는 김유리 양입니다. 순애 선생님은 김유리 양에게 법적 후견인 및 장기적 보호자가 되며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녀를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미는 TV 속 뉴스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재미는 TV 뉴스를 보며 눈을 떴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났던 어머니, 이제는 직접 아이를 고른다. 리포터가 말했다. 김순애 씨는 피보다 기억을 믿는다는 말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말없이 식은 컵라면 뚜껑을 닫았다. 그날 이후, 김유리, 이름을 불린 날 이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다. 유리야, 오늘도 잘하자. 유리야, 사람처럼 살자.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를 처음으로 불렀다. 순애 선생님, 저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사람처럼 다가가도 될까요? 순애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사람이지. 봄이 오는 길목, 복지재단 순애 라운지 2층. 작은 정원에서 10살 유리는 흙 묻은 손으로 꽃을 심고 있었다. 노란 펜지. 지난주에 순애 씨가 직접 고른 씨앗이었다. 이건 얼음 펜지야. 화려하진 않아도 한 번 뿌리 내리면 웬만해선 안 시들어. 그럼 이건 나 같은 꽃이에요? 아니, 넌 사람 펜지지. 둘은 그렇게 매일 같은 공간에서 자라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순애 씨는 유리에게 엄마란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이름을 자주 불렀다. 유리야, 밥 먹자. 유리야, 숙제는 했니? 유리야, 오늘은 많이 웃었니? 그 말들이 유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유리는 어느새 순애의 딸로 불렸다. 지역 행사에 함께 초청된 두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호칭으로 불렸다. 순애 선생님, 따님도 같이 오셨네요. 두 분이 진짜 친딸, 친엄마보다 더 가족 같아요. 유리는 그런 말이 부끄럽지만 좋았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누군가 자기 앞에서 엄마랑 똑 닮았네라고 하면 괜히 고개를 숙이곤 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딸이 될 수도 있는 걸까? 한편 순애 씨 역시 매일 밤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나는 오늘도 유리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도 이 아이는 사람이다. 재민 정면으로 마주하다. 4월의 어느 날 복지재단 1층 로비. 재민은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 순애와 유리가 함께 걷는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유리는 순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어릴 때 꿈에서 보았던 장면과 같았다. 왜 나는 저 자리에 있지 못한 걸까? 잠시 뒤 유리가 안으로 들어간 뒤 재민은 조심스레 순애 씨에게 다가갔다. 엄마, 순애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표정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아주 담담한 침묵. 그 아이가 유리예요. 그래. 그 애가 지금 엄마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른 사람과 가족이 되는 거야.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냥 한 번쯤 같이 밥이라도. 같이 밥 먹는 건 같이 울었던 사람과 하는 거야. 넌 내가 올 때 거기 없었잖아. 그 말에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재민의 편지. 며칠 뒤 순애 씨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봉투엔 발신인 없이 구겨진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 엄마 사실 지금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죄송해요. 그 아이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 아이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에요. 잘 지내요. 순애 씨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한 책갈피에 꽂아두었다. 그 옆에는 유리가 그려준 작은 그림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순애 선생님과 유리, 손잡고 걷는 길. 며칠 뒤 유리는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그 사람 다시는 못 오는 거예요? 순애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올 수 있어. 근데 다시 받아들일지는 내 마음이야. 선생님, 마음은요? 지금은 내 이름 부르는 것도 내 하루가 벅차. 유리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른의 말 안에 숨어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조금은 알아챘다는 표정이었다. 마지막 장면 걷는 두 사람. 초여름. 강변 산책길. 순애 씨와 유리는 같은 리듬으로 걸었다. 가끔은 유리가 먼저 걷고 가끔은 순애 씨가 속도를 늦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닮은 듯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유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그 말 한 번 해도 돼요? 어떤 말? 그거요. 엄마. 순애 씨는 멈춰서서 유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쯤은 괜찮지. 유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그 말에 순애 씨는 그림자 사이로 손을 뻗어 유리의 손을 꼭 잡았다. 3년 뒤 복지재단 순회관 3층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몇 권의 수첩, 한 장의 등기 서류,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김유리 13세, 안양 Y중학교 재학, 장학계좌은행 726-... 법정 후견인 전환 요청 서류 확인. 순애 씨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손등 위엔 세월이 만든 얇은 핏줄이 또렷했다. 벌써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책상 옆 수첩을 펼쳤다. 유산 정리. 내 남은 자산. 월세 수익 매월 80만 원. 정기예금 2억 1천. 복지재단 기부 약정 자산 6천. 남길 사람. 1순위 유리. 2순위 재민 예외 항목 지정 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에게 남긴다. 유리,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 유리는 이제 키도 부쩍 크고 늘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다녔다. 이젠 보호받기만 하던 아이가 아니라 복지재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소년 리더로 성장 중이었다. 한 번은 교육방송에서 유리의 일상이 소개되기도 했다. 가족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날 처음 불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유리에게 순애 씨는 조용히 수첩 한 권을 건넸다. 이건 너를 처음 본 날부터 쓴 일기장이야. 유리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유리라는 아이가 편지를 보냈다. 그 아이는 내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말로 알려줬다. 나는 그 부탁을 사랑이라 불러도 될까? 그날 재민이 다시 찾아왔다. 초여름의 어느 날 오후 재민은 복지재단의 텃바닥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젠 회사도 직책도 다 내려놓고 소규모 서점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두 사람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유리와 순애 씨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였다. 유리는 먼저 재민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리야, 안녕. 유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응, 그냥 한 번쯤 그림자라도 보고 싶어서. 그는 말끝을 흐리다. 순애 씨에게 고개를 돌렸다. 엄마. 순애 씨는 그 호칭에 미묘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너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니? 이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래도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서요. 순애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 예. 너는 지금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물음에 재민은 고개를 떨궜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그리고 유리를 향해 말했다. 유리야, 우리 먼저 가자. 네. 선생님. 그녀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재민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며칠 후 순애 씨는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의 유언장을 최종 작성했다. 유언장 김순애. 1. 내 전 재산은 유리에게 남긴다. 단, 유리가 원치 않을 경우 전액 재단 기부로 전환한다. 2. 재민에겐 별도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남기지 않는다. 3. 단, 매년 어버이날마다 내가 쓴 편지 한 통씩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4. 사람은 잃은 걸 다시 얻는 게 아니라 잃은 걸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다. 며칠 후 순애 씨는 유리와 마주 앉아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이걸 내가 읽어줬으면 해. 유리는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마지막까지 읽은 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 이거 안 받을래요. 왜? 선생님이 저한테 남긴 게 돈이 아니니까요. 순애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뭘 받고 싶니? 유리는 살짝 웃었다. 그냥 이름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유리야. 그거면 충분해요. 재민은 어버이날 우체통에서 편지 하나를 받는다. 편지엔 익숙한 글씨. 내가 나를 엄마라 부르지 않더라도 난 내 이름을 안 잊고 있어. 올해도 살아줘서 고맙다. 재민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묘소를 찾는다. 거기엔 노란 펜지가 가득 피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사람답게 살아볼게요. 늦가을. 서울 외곽의 한 공원 묘지.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중 가장 앞자리에 앉은 이는 단정한 검정 코트를 입은 16살 소녀 김유리였다. 그녀는 손에 하얀 국화를 꼭 쥔 채 앞에 놓인 작은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순애 1949-2025 나는 어머니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저 한 문장이 그분의 전부였지.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에 남은 문장은 또렷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누군가의 선생님이었던, 누군가의 사람으로 남은 순애 씨. 그녀는 세상과 조용히 작별했다. 유리는 말을 아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리는 재단 직원들과 마지막 정리를 도왔다. 식장에 도착한 몇몇 기자들은 조용히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이제는 누구나 아는 국민엄마 김순애의 마지막 날. 그러나 유리는 어떤 공식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장례식이 끝난 뒤 재단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내가 선생님 이름을 불러야 할 차례네요. 순애 씨가 남긴 진짜 유산. 그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놀랐다. 전 재산 2억 1천만 원 복지재단 후원 계좌 전액 이관. 유리에게 남긴 유산 현금 0원. 단 매년 생일마다 전달되는 편지 상자 지정. 재민에게 유언장 없음. 단 사람다운 삶을 산다면이라는 조건부 서신 한 통만 보관.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피를 남기지 않지만 기억을 남깁니다. 유리는 기억을 지키기로 했다. 1년 후 김유리는 복지재단 청소년 대표로 위촉됐다. 그녀는 아이들과 노인을 잇는 이름 불러주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노인분들의 이름을 아이들이 직접 부르는 걸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할머니, 어르신이 아니라 정의 할머니, 근섭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고유한 이름으로. 이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TV, 학교, 요양원 등에서 모두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자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순애 씨의 이름이 있었다. 그 무렵 재민은 서울 북쪽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손님들의 책을 묵묵히 포장하고 가끔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했다. 누구도 그가 과거의 그 사건 당사자인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매년 5월 8일 그는 어김없이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순애 씨 묘소를 찾았다. 그날 묘비에 새로 꽂혀있던 문구가 눈에 띄었다. 사람은 누가 낳았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불러줬느냐로 삶이 달라진다. 그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해 겨울 유리는 17번째 생일을 맞았다. 복지관 서랍 안엔 익숙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순애 선생님이 남긴 편지 유리에게 생일 편지. 유리는 상자를 열었다. 유리야, 처음 너의 이름을 불렀던 날을 기억해.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어. 나는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 이름이었단다. 내가 날 불러줘서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내가 널 불러주며 너도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건 피보다 더 진한 거야.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 나도 조금쯤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밤 유리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창밖 하늘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생님, 이젠 제가 당신을 부를게요. 순애, 엄마. 재단의 벽 한쪽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국민 엄마가 아니라 국민 사람의 얼굴.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아이가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유리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았던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엄마예요? 유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은 모두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야. 사람이 되는 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리는 것이다.
고 김순애. 지금 당신 곁에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